최근에 그 강용석 변호사가 그 2심, 항소심이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징역 1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또 이렇게 석방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는 둘 다 맞아요. 1심 선고도 맞고 2심 선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조인이 보는 것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절차가 누구에게나 공평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판사님들이나 검사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을 선발할 때 어떤 적정하게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을 선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론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강용석 변호사도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가 2심에선 무죄로 석방이 됐고요. 아마도 검찰에서 대법원에 3심 그 상고라고 하죠. 상고를 했을 겁니다. 그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고 이유를 적은 서면을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 또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그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을 보진 못했어요. 볼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기사 등을 접해서 보면 일단 죄명이 사문서 위조, 행사죄 이런 거고요. 2심에서는 그 도도맘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배척을 해서 사실 인정 부분에서 아마 무죄가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형만 국한해서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은 사실은 그렇게 법정형이 중한형은 아닙니다. 중한형은 아니고 물론 구속될 수도 있는데 5년 이하 같은 경우는 그리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 불구속 선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용석 변호사 1심 그 재판장께서는 좀 그 직업이나 그 직업 윤리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그리고 그 소치화서를 갖다 위조했다 그런 부분이 좀 그 법원에 대해서 어떤 기망이나 이런 거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법정 구속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증인이 또 나와서 출석했고 출석한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났던 그런 사안이고요. 3심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물론 제가 이제 판결을 보진 않아서 기록을 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심에 나온 이유만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아예 그 더 심리도 안 하고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언론이나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좀 집중된 사건이면 다시 한번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정 문제는 사실은 대법원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2심 결론 난 것을 그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만 봤을 때는 2심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무죄가 확정이 되면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제 그 구속된 기간만큼에 대해서 이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무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석 달, 넉 달, 한 5달 정도 갇혀 있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그때 만약에 밖에서 활동했으면 벌 수 있는 돈이나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니까.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중에 있는 경우는 다 무죄라고 일단 추정을 받아요. 근데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접하시다 보면 그 판단을 잠깐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언론에서 보도되니까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무죄인 채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지금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은 1심에서 유죄가 됐고요. 그렇다고 무죄가 선고 안 되고 만약에 유죄가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서 만약에 유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확정이 안 됐다면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그런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될 때까지는 제발 무죄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자꾸 유죄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이 흐려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생각하시고 기사를 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범 관계에서 이제 A하고 B가 같이 이제 공범으로 해서 이제 죄를 졌는데 그 A가 B를 속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행위만 같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행위를 한 사람과 모르고 한 행위를 한 사람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유죄가 되고 이 사람은 무죄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예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사가 뭐 예를 들어서 독극물을 간호사한테 환자한테 주입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간호사는 그게 독극물인지 모르고 그냥 의사가 처방해 주니까 그대로 주입을 했고 의사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입하면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럼 살인죄가 되겠느냐 했을 때 간호사는 모르는 거죠. 간호사 뭐 과실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실이 없다면 살인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죠. 모르니까. 그냥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모르니까. 근데 이 의사는 알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의사는 그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라서 또 양형에 있어서도 똑같이 양형을 받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질이 더 무거울 수가 있고 더 주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도움을 준 정도 이런 정도라면 양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부부 관계이면서 다른 제3자와 어떤 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제 위자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은 뭐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 정도 선입니다. 위자료 발생 액수가. 그랬을 때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그 남편이 뭐 민사 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걸 이제 소취하서를 냈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5천만 원인가 1억인가가 아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취하서 냈다는 게 이게 문서 위조가 이제 인정이 되면 그 취하서 낸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 다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면 5천만 원에서 한 1억? 뭐 적게는 3천만 원 이렇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정조의무 위반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고요. 요새 또 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고소가 안 되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 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그 가정 바깥에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소송을 원하는 의뢰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은 지키되 이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뭐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이기 때문에 2심 그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만 아직은 그냥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2심까지 무죄를 받았고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을 받는 거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 결론이 나서 무죄가 되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건 큰 문제는 없죠. 피의자가 변호사인 경우가 이제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실은 거기에 매몰돼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법대에 앉는 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또 변호사들은 알죠. 형사재판이 되면 이게 그 경계선 사이에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 자유로운 곳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안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판사님들도 혹시 뭐 재판을 받게 되면 늘 변호사 도움을 받죠. 그래서 자기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법률이라는 게 그 법조인이 머리를 더 많이 맞대면 맞댈수록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자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군가 변호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감정 대립이 심해지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법정에다가 그 허위 서류나 심지어는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들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들키지 않는 경우도. 예,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결론이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서류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위조가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나는 애초부터 내 인감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나 이 사람이 인감을 소지하게 된 경위 이런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야죠.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우세한 증거 등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증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론이 진실과 꼭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론 낸 거, 뭐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요, 형사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거라서 뭐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증거가 많은 쪽이 이기기 때문에 그 증거가 많은 쪽이 이긴 그 결론, 그 사실관계가 꼭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강윤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1심 유죄, 법정 구속까지 됐죠. 2심 무죄 이렇게 됐다. 판사한테 그만큼 양형, 그 형량에 대한 재량,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충분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갑자기 그렇게 법정 구속되면 당황스럽게 막 그냥 5달, 6달 동안 구속돼 있으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바깥에 계신 분이 옥바라지 하고 이런 게 한 가정에 아예 그 파탄 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재판에 연루가 되시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그 재판은 판사님이 내 말 다 들어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법원에서도 그렇지만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당사자 본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오거나 제3자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장을 갖고 와서 찍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장을 훔쳐왔는지 허락을 받고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찍어서 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난 허락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이 그냥 가져갔다.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몇 번에서 전화번호 몇 번으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시작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끝났다. 이 구체적으로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진실에 가깝게 되겠죠. 예. 그렇게까지 해놓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합의서나 그런 어떤 진술서의 어떤 신빙성이 보장되고 그런 합의서나 이런 게 특히 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뭐 강도 피해자나 강간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 검사님이 전화를 해보세요. 실제 합의한 거 맞냐? 전화를 해보세요. 그럼 합의한 거 맞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이 되는 거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최종적인 의사, 합의 의사나 아까 말한 그 소취와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민사 재판도 그렇지만 특히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 신병, 그러니까 구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연루가 되면 벌금형이 아니라면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긴장하시고 준비하셔야지. 많이 오해들 하세요, 진짜. 그래서 뭐 사기죄 같은 경우도 뭐 2, 3천만 원 사기인데 구속되겠어? 구속됩니다. 사기죄 2, 3천만 원 구속됩니다. 사기죄 벌금형 안 해줘요. 예, 합의 안 보면 안 해줍니다. 사기죄가 우리나라 뭐 거의 대부분의 검사님들 다 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사기죄는 다 들고 있어요.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사기죄를 과연 이게 공소제도가 맞는 건지에 대한 그 논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기죄는 어느 검사실에나 있고요. 근데 그 사기죄는 2, 3천만 돼도 구속, 단기실형 나옵니다. 합의 안 보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기죄 집행유예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